강원도 동해안 끝자락, 파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어촌 마을. 유내미는 마당 끝에 핀 접시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부엌에서는 된장국 끓는 소리만이 낮게 울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국물을 한 번 더 간보고 그릇에 정성스레 담았다. 오늘은 준영이 떠나는 날이었다. 혜미야, 가볼게. 거실에서 남편 이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혜미는 그 말에 대답 대신 국을 쟁반에 올리고 마루로 나왔다. 준영은 여행용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엔 설렘보다는 책임감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혜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국을 내밀었다. 공항 가기 전에 먹고 가, 속 비우면 안 되잖아. 준영은 쟁반을 내려놓고 혜미를 바라보았다. 고마워. 너도 아버님이랑 잘 지내고 무리하지 말고. 그 말 속에는 무수한 말들이 담겨 있었지만 둘 다 굳이 풀어내지 않았다. 부부는 3년 전 서울에서 결혼했고 바다를 품은 이 마을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시아버지 이태석 혼자 살고 있었다. 이번 해외 프로젝트로 준영은 1년 반 동안 두바이로 떠나게 되었고 혜미는 시아버지와 함께 지내기로 결정했다. 그럼 연락할게. 준영은 고개를 숙이며 혜미를 한번 안아주었다. 짧고 건조한 포옹이었다. 혜미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두드렸다.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익숙함과 일상이 감정을 말라가게 만들었다. 해가 저물고 골목길 끝까지 배웅한 후 혜미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닫는 손끝이 왠지 모르게 무거웠다. 마당의 구석에는 이태석이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가만히 바다를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혜미는 조심스레 다가가 인사했다. 아버님, 저녁 드셨어요?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된장국 끓였는데 좀 드세요. 됐네. 배 안 고파. 짧고 무뚝뚝한 대답. 언제나 그렇듯 그와 혜미 사이엔 일정한 거리감이 있었다. 혜미는 말없이 돌아서 부엌으로 향했다. 아직 따뜻한 국을 덜어 식탁에 올려놓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작고 정갈했다. 서울에서는 작은 원룸에서 살았지만 이곳은 방마다 시간이 쌓여 있었다. 벽의 균열, 책장에 놓인 오래된 책들, 그리고 장롱 속 시어머니의 옷들. 그날 밤 혜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바닷바람이 유난히 세게 창문을 흔들었다. 낯선 침묵 속에서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남편과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웃고 있는 준영, 그 옆에서 어색하게 웃는 자신. 무엇이 어긋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외로움이 스며들고 있었다. 다음 날 해가 밝기도 전에 혜미는 부엌에 나섰다. 아침을 준비하는 일은 그녀에게 유일하게 정해진 루틴이자 위안이었다. 밥을 짓고 생선을 굽고 김치를 꺼내는 손길은 숙련되어 있었다. 식탁에 아침상을 차린 후 그녀는 마당으로 나와 이태석을 불렀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그는 신문을 덮고 천천히 일어났다. 말없이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식사 중 혜미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이태석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서려 있었고 주름 깊은 눈가에는 말하지 않은 것들이 쌓여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그는 방으로 돌아갔다. 혜미는 조용히 식탁을 치우고 부엌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창 너머로 보이는 푸른 물결은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작은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며칠이 흘렀다. 혜미는 점점 이 집의 리듬에 적응해갔다. 이태석은 여전히 과묵했지만 그녀가 준비한 식사를 남기지 않았다. 가끔은 부엌 뒤뜰에서 나무를 다듬는 혜미에게 다가와 나무칼을 건네주기도 했다. 이건 더 잘 잘려. 짧은 말이었지만 혜미는 그것이 작은 다가감이라는 걸 느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조금 부드러워졌다. 밤이면 바람 소리가 집을 감쌌다. 오래된 지붕은 삐걱거렸고 창문은 바람결에 떨렸다. 그 소리 속에서 혜미는 자꾸만 시어머니의 부재를 느꼈다. 그리고 그 부재는 그녀를 이태석이라는 또 다른 외로움으로 조금씩 밀어넣고 있었다.
어느 날 큰 비가 예고 없이 내렸다. 천둥이 몰아쳤고 정전이 되었다. 집안은 어둠에 잠겼고 혜미는 촛불을 찾아 부엌을 헤맸다. 그때 문득 생각났다. 이태석의 방에 있는 오래된 등유 램프. 그녀는 조심스레 그의 방 앞에 섰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응, 들어와. 혜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그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있었다. 그녀는 램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였다. 불빛 아래서 이태석의 눈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 없이.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흐르지 않았다.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와 빗줄기가 얽혀 있었고 방 안에는 두 개의 숨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혜미는 언제나처럼 새벽에 눈을 떴다. 창밖의 하늘은 먹구름이 물러난 자리 위로 조금씩 파란색을 되찾고 있었고 마당의 무릉덩이에는 밤새 내린 빗물이 고여 있었다.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그녀는 잠시 멍하니 손끝을 바라보았다. 전날 밤 이태석의 방에서 마주쳤던 그 눈빛이 떠올랐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말보다 무거운 감정들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그날 이후 일상의 틈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침을 차리고 나자 이태석은 예전보다 조금 일찍 식탁에 앉았다. 혜미는 묵묵히 반찬을 올리고 국을 데워 그 앞에 놓았다. 그는 숟가락을 들기 전 아주 짧게 말했다. 어젯밤 고마웠다. 그 말에 혜미는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곧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그의 얼굴엔 여느 때보다 낯선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다. 혜미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등을 스치고 말았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그 손길을 받아들였다. 그날 아침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했지만 그 침묵은 이제 예전의 무뚝뚝함이 아니었다. 서로 말없이 상대의 기척을 의식하는 어색한 온기였다. 며칠이 흐르면서 변화는 작고 조용하게 찾아왔다. 이태석은 이전보다 자주 부엌 근처를 서성였고 혜미는 그에게 더 자주 말을 붙였다. 전에는 전혀 관심 없던 혜미의 요리법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고 부엌 창밖의 감나무가 예쁘게 물들었다는 말도 처음으로 꺼냈다. 서울에 살 땐 이렇게 계절이 또렷하지 않았어요. 혜미가 말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담배를 입에 문 채 답했다. 여긴 겨울이 되면 아주 조용해지지. 눈 내리면 바다도 숨을 죽이고. 그 목소리는 마치 아주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듯 낮고 부드러웠다. 혜미는 그런 그의 말투가 낯설면서도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혜미는 잠들지 못했다. 불 꺼진 방 안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렸다. 이상했다. 이태석이 점점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시아버지라는 단어로 구분할 수 없는 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아니다. 이건 외로움일 뿐이야. 지금 느끼는 건 잘못된 감정이야.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이성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이미 그녀 안에는 작고 미세한 감정의 균열이 생겨나 있었다. 다음 날 장을 보러 시장에 다녀온 혜미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이태석이 마당에 놓인 오래된 자전거를 꺼내 손질하고 있었다. 그는 철사와 걸레로 바퀴를 닫고 녹슨 부분에 기름을 칠하고 있었다. 아버님, 어디 나가세요? 그는 고개를 돌려 혜미를 보며 짧게 대답했다. 자전거 좀 타볼까 해서. 비 오고 나서 길 미끄러운데 조심하세요. 그는 작게 웃었다. 오랜만에 몸 좀 움직여야지. 그의 그 말이 혜미에게는 이상하게도 기분 좋은 신호처럼 들렸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그녀의 존재가 그에게도 어떤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녁 무렵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창밖에 감잎이 한 장씩 떨어지고 부엌에는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다. 혜미는 두부를 자르며 생각했다. 이 고요함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오늘 처음으로 식사 중 대화를 나눴다. 이태석이 말했다. 서울에서 일하고 싶진 않았어?
혜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서울은 숨 막혔어요. 여기선 적어도 시간이 느리게 흘러서 숨 쉴 틈이 있어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나도 아내가 떠나고 이 집이 무덤처럼 느껴졌어. 하지만 너랑 있으니 조금은 달라졌어. 그 말에 혜미는 눈을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주름진 눈가엔 진심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혜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다. 이건 감정일까? 죄책감일까? 아니면 단지 연민일까? 밤이 깊어가자 혜미는 서재에서 나온 책 한 권을 펼쳤다. 그 책은 시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읽었다던 시집이었다. 페이지 사이에 말린 들꽃이 한 장 끼워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집에 너무 많은 과거가 남아있어요. 그러자 방문 너머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 너라면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것이 이태석의 목소리라는 것을 혜미는 곧 알 수 있었다.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 그 방 안에서 혜미의 말에 답하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고요했지만 두 개의 방에서 피어나는 감정은 이미 하나의 그림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바닷가 마을의 가을은 급작스럽게 찾아온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햇살이 따뜻했지만 그날은 아침부터 기온이 뚝 떨어졌다. 하늘은 잿빛으로 가득했고 라디오에서는 해풍이 강해질 거라는 예보가 반복되었다. 혜미는 평소보다 더 두터운 스웨터를 꺼내 입고 창문 틈을 막기 위해 마른 수건을 말아 끼워 넣었다. 방 안은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했고 그녀의 손끝도 서서히 굳어갔다. 저녁을 준비할 무렵 바람은 점점 거세졌다. 지붕 위에서 나뭇가지가 긁히는 소리가 들리고 부엌의 유리창이 바람에 흔들리며 울렁였다. 아버님, 문단속은 다 하셨어요? 혜미가 물었다. 이태석은 마당 한복판에서 삽으로 낙엽을 모으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창고문까지 단단히 잠갔다. 하지만 아무리 대비를 해도 자연은 인간의 예상을 넘어서기 마련이다. 밤 10시를 넘기자 전기가 끊겼다. 마을 전체가 정전이었다. 혜미는 부엌에서 촛불을 켜려 했지만 성냥이 젖어 있었고 손전등은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다. 그녀는 곧장 이태석의 방으로 향했다. 그 방에는 오래된 등유 램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녀가 노크하며 문을 열자 어두운 방 안에서 이태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램프, 여기 있어요? 응, 잠깐만. 그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램프를 꺼냈고 혜미는 성냥을 받아 불을 붙였다. 작은 불꽃이 깜빡이며 방 안을 서서히 밝히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다. 그 순간 외풍이 거세게 창문을 흔들었고 창틀이 덜컹거리며 반쯤 열렸다. 혜미가 다가가 닫으려는 순간 바람에 몸이 휘청였고 균형을 잃은 채 뒤로 넘어질 뻔했다. 그때 이태석이 본능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여잡은 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눈을 마주쳤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다. 불빛은 흔들렸고 방 안은 숨소리만으로 채워졌다. 혜미는 도망치지 않았다. 이태석도 물러서지 않았다. 어느 쪽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지만 어느새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가 말했다. 이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놓지 않았다. 그래, 나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은 이성을 이긴다. 그 말은 고백이었고 동시에 항복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선을 넘었다. 차가운 바람이 창밖에서 울부짖는 동안 방 안은 너무나도 따뜻했다. 새벽녘 혜미는 조용히 눈을 떴다. 옆에 누운 이태석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얼굴엔 피로와 평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젖히고 방을 나섰다. 부엌에 앉아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 얼굴은 분명 자신이지만 그 안엔 더 이상 며느리 유내미가 없었다. 그 대신 잘못된 감정에 몸을 맡긴 어떤 낯선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울었다.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죄책감이었을까? 해방감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인간으로서의 나약함이었을까? 아침이 되자 바람은 잦아들었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이태석은 언제나처럼 신문을 들고 마당 의자에 앉아 있었고 혜미는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지만 전날 밤의 일에 대해선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국을 뜨고 반찬을 집으며 평소처럼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다르다. 무언가가 바뀌었고 서로는 그걸 알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던 이태석이 문득 멈춰섰다. 혜미야. 처음으로 그는 이름을 불렀다. 며느라가 아닌 혜미야라고.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고 그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눈엔 미안함과 갈등, 그리고 아주 작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어제 일은 절대 말하지 않을게. 내가 책임질게. 그 말에 혜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은 꼭 다물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일은 말하지 않는다고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오후 혜미는 시장에 다녀오며 동네 아주머니 2명이 수군대는 걸 들었다. 그 집 말이야. 요즘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밤마다 불 켜진 방이 바뀌더라니까. 남편은 외국 나갔다면서. 어쩐지 불길해. 혜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가슴속은 얼음처럼 식어갔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넘어선 선이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이 감정은 사랑인가요? 아니면 죄인가요? 그 대답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였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시간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다. 혜미와 이태석은 전처럼 아침을 함께 먹고 마당을 정리하고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제 이 집에는 예전과 같은 공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창문을 열면 들어오는 바람조차도 이전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혜미는 점점 더 입을 닫았다. 전에는 마을 아주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 시장에서 작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요즘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누군가가 무심히 던지는 잘 지내시죠? 라는 인사조차도 그녀에겐 불편한 질문처럼 느껴졌다. 그날도 시장에 나간 혜미는 평소처럼 두부를 사려다 말고 발걸음을 돌렸다. 가게 주인이 말을 걸려던 순간 그녀가 갑자기 몸을 돌린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복통이 밀려왔다. 그녀는 길가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며 배를 감쌌다. 이상하리만큼 익숙한 통증. 이윽고 며칠 전부터 시작된 메스꺼움과 식욕부진, 피로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혜미는 방 안에서 조용히 달력을 펼쳤다. 달력 위에는 작은 동그라미들이 빽빽히 그려져 있었고 그녀는 생리 예정일이 이미 10일 넘게 지나간 것을 확인했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시내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복도에서 대기하는 동안 그녀는 여러 번 가방 안에 있는 진찰카드를 쥐었다 놓았다. 마침내 자신의 이름이 호출되었을 때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진료실 문을 열었다. 임신 6주 차입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혜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하얀 천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것처럼 느껴졌다. 병원 밖을 나왔을 때 바람은 싸늘했고 그녀는 잠시 벤치에 앉았다. 배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하지만 그 생명은 결코 축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였다. 그녀는 조용히 배를 쓰다듬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며칠 동안 혜미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태석은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지만 따로 묻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 또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리고 있었다. 밤마다 그는 마당에 나와 담배를 피우며 멀리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가 한 번도 피워보지 않았던 두 번째 담배를 입에 물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은 혜미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수저를 들 힘조차 없어 보였다.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태석이 드물게 먼저 말을 걸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그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혜미는 혼자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제 더는 망설일 수 없었다. 산부인과 상담실에서 의사는 말했다. 임신을 유지하실 건가요? 그 질문에 혜미는 오래도록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골목 어귀에서 동네 아주머니 둘이 서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지나치려 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지나친 뒤 작게 속삭였다. 요즘 저 집 며느리 이상하지 않아? 말도 없고 얼굴도 푸석푸석하더라. 혼자 병원도 다닌다는데. 그 말들이 바람결을 타고 혜미의 등에 꽂혔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문을 닫고 집 안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신발을 벗은 채 그대로 복도에 주저앉았다. 몸 안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방 안에서 편지를 썼다. 받는 사람 없이 누구에게 보낼지 알 수 없는 편지였다. 나는 어떤 죄를 지은 걸까? 그가 먼저 나를 잡은 걸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에게 걸어간 걸까?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 이 아이가 내게 찾아온 건 버릴까? 아니면 마지막 기회일까? 그녀는 편지를 접어 서랍 안 깊숙이 넣었다. 그 종이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다. 며칠 뒤 혜미는 시장에서 두부를 사며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뒷모습이 비치는 유리창을 보았다. 그녀는 한순간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과연 이 얼굴은, 이 몸은 정상적인 삶을 살던 그 여자의 것이 맞는가? 가게 주인이 말을 걸었다. 며느님, 요즘 어디 안 좋으세요? 얼굴이. 혜미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는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 안에 자라고 있는 것은 단지 생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이었고 죄책감이었으며 동시에 희망일 수도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서 자신의 배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괜찮아. 아직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비밀은 영원히 숨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곧 이 작은 마을엔 더 큰 파도가 밀려올 것이다. 가을이 깊어지며 마을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조용해졌다. 혜미는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보내고 있었다. 배는 아직 눈에 띄지 않았지만 몸의 변화는 점점 뚜렷해졌고 그로 인해 그녀는 더욱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또 다른 바람이 집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혜미는 부엌에서 멸치를 다듬고 있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마당 쪽을 바라보다가 멈칫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 긴 출장 중이었던 남편, 이준영이 예고 없이 돌아온 것이다. 혜미야. 그는 짐 하나 없이 몸만 들어섰다. 표정은 지쳐 있었고 눈빛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벌써 돌아왔어요? 혜미는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현장 일정이 앞당겨졌어. 한 달쯤 휴가를 받아서 왔어. 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억지로 짜낸 것처럼 어색했다. 집안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은 듯했다. 이태석도 곧 마당으로 나와 준영을 마주했다. 두 사람은 짧게 눈을 마주쳤고 아주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았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아버지? 그래, 내일은 잘 끝났냐? 그 이후로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준영은 자신의 방에 짐을 풀었고 혜미는 부엌으로 돌아와 손에 멸치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쿵쾅거렸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이제 무언가가 변할 것이라는 예감이 온몸을 조여왔다. 며칠 동안 준영은 평소처럼 행동했다. 아침에는 아버지와 함께 마당을 돌보고 오후에는 마을 주변을 산책했다. 밤이면 혜미와 함께 식사를 하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혜미는 느꼈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마음에 닿지 않았고 눈은 자주 혜미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된장국과 생선구이, 평범한 저녁상이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준영이 물었다. 괜찮다. 혜미가 잘 챙겨줘서. 이태석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그 말 끝엔 짧은 정적이 흘렀다. 준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혜미는 손에 쥔 수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손에 힘을 주었다. 그날 밤 혜미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리고 새벽녘 마루에서 작은 기척이 들렸다. 그녀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나왔다. 준영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도 않고 어둠 속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왜 앉아요? 혜미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이 집, 뭔가 이상해졌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전보다 말이 없고, 너는 뭔가를 숨기고 있어. 그 말에 혜미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입을 열려다 멈췄다. 착각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오히려 거짓말처럼 들렸다. 준영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준영은 혼자 시내로 나갔다. 그는 혜미의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몰래 가져온 작은 비닐봉투 안에 검사용 스틱을 손에 쥐고 있었다. 시내 병원 앞 그는 주저하며 발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결국 검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이틀 뒤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DNA 분석 결과 피검자 A와 태아는 부자 관계로 확인됩니다. 그 말은 한 문장으로 준영의 모든 세계를 무너뜨렸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혜미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이태석 또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거실에서 책을 읽는 척했지만 눈은 한 줄도 읽지 못하고 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혜미는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낸 침묵의 무게에 짓눌려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준영이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더 이상 남편의 온기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 누구 아이인지 알고 있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지, 맞잖아. 혜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요. 준영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고 차가운 분노였다. 너희 둘 다 나한테서 다 뺏어갔어. 그 말은 선언이었고 동시에 절단이었다. 그날 밤 준영은 짐을 싸서 집을 나섰다. 그는 아무런 작별 인사도 남기지 않았다. 이태석은 그를 붙잡지 않았다. 혜미도 따라가지 않았다. 남겨진 집안에는 세 사람의 숨결이 겹쳐진 공기만 남아있었다. 그리고 혜미는 이제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싸움이 될 거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이준영이 떠난 뒤 집안은 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혜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 되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죄처럼 느껴졌다. 마당의 감입은 바람에 쓸려다녔고 부엌의 식탁은 더 이상 세 사람이 마주 앉던 자리가 아니었다. 이태석은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가끔 마당에 나와 담배를 피우고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혜미는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지냈다. 입덧은 점점 심해졌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용기도 누군가를 만날 힘도 없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입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올라온 여자가 대문을 두드렸다. 검은 외투를 입고 단정한 머리를 한 중년의 여자. 이준영의 어머니, 혜미의 시어머니였다. 혜미야. 그 한마디에 혜미는 문 앞에서 몸이 굳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다 들었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수군거려.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 그 목소리는 분노와 수치심,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아버지랑 그 늙은이랑 감히. 혜미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손끝이 떨리고 머리는 멍해졌다. 시어머니는 마당까지 들어와 소리쳤다. 이 집은 이제 우리 집도 아니야. 너 혼자서 이 지옥 속에서 살아봐. 나는 널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아. 넌 우리 가족도 아니야. 그날 이후 혜미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돌아가며 마을에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전했고 소문은 불에 기름을 붓듯 퍼져나갔다. 장보러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혜미가 지나가면 말들이 멈췄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밀쳐 지나갔다. 저 여자가 그 여자래. 시아버지랑 어떻게 그런 짓을. 배는 점점 불러오고 어린아이들조차 골목에서 장난처럼 외쳤다. 괴물이다. 괴물이 지나간다. 처음엔 참았다. 하지만 어느 날 시장에서 토마토를 사려다 손에 든 과일을 집주인이 빼앗아 던졌다. 우리는 괴물한테 안 팔아. 여긴 사람 사는 동네야. 혜미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복도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손으로 배를 감싸며 중얼거렸다. 너 때문이야. 아니, 나 때문이야. 모두 내 잘못이야.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서랍 속 깊숙이 감춰두었던 수면제를 꺼냈다. 예전의 치통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었다. 조그만 은박지에 담긴 하얀 알약들. 그녀는 작은 종이에 한 줄을 적었다. 미안합니다. 모든 걸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갑니다. 편지를 부엌 식탁 위에 올려놓고 물 한 잔과 함께 약을 삼켰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다. 하지만 몇 분 후 온몸이 천천히 무거워지고 시야가 흐려졌다. 눈꺼풀이 내려앉고 바닥이 기울어졌다. 그녀는 쓰러지며 마지막으로 들은 생각을 떠올렸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다음 날 아침 마당에서 나뭇가지를 정리하던 이웃 노인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대문을 두드렸다. 반응이 없자 창문을 넘어 집안을 들여다보았고 부엌 바닥에 쓰러진 혜미를 발견했다. 그는 곧장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해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다. 응급실에서 위세척을 받은 후 혜미는 겨우 의식을 되찾았다. 병실 천장에 달린 흰색 조명 아래서 그녀는 눈을 깜박이며 현실을 확인했다. 숨은 아직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서도 심장은 계속 뛰고 있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아기는 괜찮습니다. 아주 다행이에요. 혜미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병원 침대 위에서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고통, 아직 죽지 못했다는 현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다행이라는 그 한마디가 품은 기적 같은 감정. 며칠 뒤 혜미는 병원을 나와 시내에 있는 고시원으로 옮겼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 이태석에게조차 그녀는 편지 한 장 남기지 않았다. 고시원 방은 작고 어두웠지만 적어도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근처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밤에는 조용히 벽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뱃속의 아이는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랐다. 자신을 미워하는 대신 그녀는 조용히 하루를 견뎌내기로 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몸을 따뜻하게 덮고 자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밤 혜미는 고시원 복도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 속에는 준영과 함께 찍은 사진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렀다. 모든 것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준비는 되어 있었다. 적어도 한 생명을 위해서. 혜미는 속삭였다. 우리 살아남자.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남자. 서울의 겨울은 강원도의 겨울과 달랐다. 바닷바람 대신 매서운 바람이 골목길을 파고들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않은 채 바쁘게 걸어갔다. 유내미는 그 속에 섞여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않는 도시의 익명성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다. 고시원은 방음이 잘 되지 않아 옆방 소리가 그대로 들려왔다. 밤마다 누군가 전화로 욕설을 퍼붓는 소리,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발걸음, 얇은 벽 너머의 울음소리까지. 그 모든 소음 속에서 혜미는 조용히 뱃속 아이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였다. 아이의 심장은 아직 작았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다. 그 사실만이 그녀를 매일 아침 일어나게 했다. 분식집 아르바이트는 고됐다. 서너 시간 서 있으면 허리에 통증이 몰려왔고 기름 냄새는 온몸에 배어나갔다. 그러나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었기에 그녀는 묵묵히 견뎠다. 사장은 처음에 그녀의 배가 불러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드러나자 한마디를 건넸다. 애는 혼자 키울 거야. 혜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장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연민과 불편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혜미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마치 자신이 어떤 금기된 존재인 듯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숨죽여야 했다. 어느 날 저녁, 분식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밀려왔다. 손잡이를 붙잡지 못한 채 앞으로 넘어지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를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중년의 직장인처럼 보이는 여자는 혜미를 부축해 인근 벤치에 앉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임신하신 거죠? 혜미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물병을 건네며 말했다. 조심하셔야 해요. 혼자라면 더더욱. 그 말은 짧았지만 혜미는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한다고 생각했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 따뜻한 눈빛도 존재했다. 그날 밤 혜미는 처음으로 작은 공책을 꺼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한 아이의 엄마다. 나는 죄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만큼은 나는 온전히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그녀는 매일 밤 짧게나마 글을 적었다. 그 글들은 점점 쌓여 블로그에 올려졌다. 익명으로 시작한 블로그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댓글에는 위로와 공감이 달리기도 했다. 저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으니 저도 조금 더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물론 악플도 있었다. 역겹다. 태어나지 말아야 하래다. 내가 뭘 잘했다고 글을 쓰냐. 하지만 혜미는 이제 그런 말들에 무너지지 않았다. 아이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찾아왔다. 분식집에 찾아온 낯선 남자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유내미 씨 맞습니까? 그는 법원 소속 직원이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준영 씨가 친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석 통지서입니다. 혜미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고 가만히 서 있었다. 온몸이 떨렸지만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밤새 봉투를 붙잡은 채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잃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배 속의 아이였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마저 빼앗기게 될지 모른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싸울 자격이 있을까? 나는 엄마로서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 끝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세상과 맞서 싸우겠다. 며칠 후 법원 앞에 선 혜미는 두려움으로 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배를 감싸며
단단히 쥐고 있었다. 아이의 존재가 그녀의 발걸음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낮고 무거운, 그러나 어딘가 떨리는 목소리였다. 혜미야. 돌아본 자리에는 이태석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수척해졌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이번 일, 내가 책임지겠다. 혜미는 눈을 크게 떴다. 그 순간 오래도록 봉인해두었던 감정들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더 큰 폭풍을 불러올 거라는 것도. 서울가정법원은 겨울 바람 속에서 차갑게 서 있었다. 윤혜미는 무겁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옆에는 이태석이 있었다. 그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법정 안은 이미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기자 몇 명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고 호기심에 들뜬 일반인도 보였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아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은 이미 인터넷을 떠돌고 있었다. 재판장이 들어오자 순간 정적이 흘렀다. 준영은 원고석에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혜미를 향해 있었지만 더는 사랑이나 연민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배신과 증오만이 남아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준영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합니다. 피고 윤혜미 씨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현재 임신 중인 아이는 원고의 친자가 아닙니다. 이는 친권 상실의 중대한 사유입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다. 혜미는 고개를 숙였고 손으로 배를 감쌌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건 사실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준영조차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이태석은 침착하게 이어 말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리를 지켜주지 못했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재판장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질서를 요구했지만 이미 모든 이들의 마음속엔 충격이 내려앉았다. 혜미의 변호사가 급히 일어나 반박을 시도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분명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태아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아이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는 친모와 함께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원고는 감정에 치우쳐 아이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준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감정에 치우친 건 제가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와 제 가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삶을 짓밟았어요. 저 아이를 제 곁에 두는 건 제 모욕입니다. 그의 외침은 법정 안을 흔들었다. 혜미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무리 변명해도 아무리 애써도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재판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모든 증거가 제출되었고 증언들이 오갔다. 혜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배 속 아이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버텼다.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이태석이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재판장은 허락했고 그는 천천히 법정 한가운데로 나섰다. 저는 평생을 도덕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삶의 마지막에 가장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아이는 저의 잘못의 결과이자 동시에 저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재판장님, 원하신다면 저를 벌하십시오. 하지만 제발 이 아이만큼은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방청석은 다시 한번 술렁였고 재판장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날 재판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연기되었다. 판결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혜미와 이태석은 법원을 나서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다. 아버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혜미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의 마지막은 책임으로 끝내야 하니까. 혜미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지 않았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혜미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작은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도시의 소음이 흘러들어왔다. 그녀는 오늘 하루도 버텼다는 안도감과 내일의 불안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이태석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혜미야.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일 아침쯤 집에 들러줄 수 있겠니? 내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혜미는 오랫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 직감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 윤혜미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강원도의 집으로 향했다. 겨울바다는 잿빛으로 잠겨 있었고 파도는 낮게 울부짖었다. 버스 창가에 앉아 바라보는 풍경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녀는 온몸이 떨렸다. 이태석의 목소리는 분명 무언가를 예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마당은 고요했다. 대문은 닫혀 있었지만 자물쇠는 채워져 있지 않았다. 혜미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집안은 어둡고 정적에 잠겨 있었다. 아버님. 그녀가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조심스레 마루를 걸어 방으로 향한 순간 시선이 멈췄다. 방 안, 천장에 매달린 밧줄. 그 아래 의자가 옆으로 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던 이태석의 모습. 그는 아직 목숨이 붙어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늘었다. 아버님. 혜미는 달려가 밧줄을 풀고 그를 끌어안았다. 그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눈물이 쏟아졌다. 이태석은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다. 내가 마지막으로 널 살리고 싶었다. 내가 없어야 내가 살 수 있어. 내가 있으면 너는 끝까지 죄인으로 남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다. 혜미는 필사적으로 그의 손을 붙잡았다. 안 돼요.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제발, 같이 살아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멀리 향해 있었다. 혜미야,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엄마다. 아이를 부탁한다. 그 말과 함께 그의 눈은 서서히 감겼다. 혜미는 온 힘을 다해 그를 흔들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울고 있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대놓고 욕을 했다. 결국 죄값을 치른 거지. 그 집은 이제 끝났어. 혜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서서 묵묵히 향을 피웠다. 사진 속의 이태석은 무겁지만 온화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삶이 무엇이었든 그의 마지막은 분명 그녀를 위한 선택이었다. 장례가 끝난 후 혜미는 홀로 마당에 앉았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그녀는 배를 감싸며 속삭였다. 이제 우리 둘뿐이야. 하지만 아버님이 남겨준 마지막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살아낼 거야.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태석의 사망 소식은 재판부에도 전달되었고 상황은 크게 변했다. 준영 측은 여전히 친권을 주장했지만 재판장은 달라진 정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판 당일 혜미는 혼자 법정에 섰다. 이태석이 남긴 빈자리는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증언대에 올랐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남편을 배신했고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도 단 한 가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전부입니다. 저는 그저 아이의 엄마로서 살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단했다. 법정 안은 조용해졌다. 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재판장은 판결을 내리기 전 짧게 말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진실과 보호입니다. 그것을 누가 줄 수 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혜미는 알았다. 이 싸움은 끝나가는 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태석의 죽음이 그 끝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도. 그날 밤 혜미는 고시원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차갑고 무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비밀은 모두 드러났고 벌은 이미 내려졌다. 이제 남은 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길뿐이었다. 잠들기 전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끝까지 살아낼게요. 이 아이와 함께. 그리고 배를 감싸며 속삭였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 순간 뱃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아이가 발길질을 했다. 혜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바다는 언제나 그렇듯 예고 없이 거칠어졌다. 신문 사회면 한 구석에는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다. 강원도 모마을, 전직 교사 목매 숨져. 가족 간 불륜 의혹. 사람들은 여전히 소문을 즐기고 인터넷은 잔인한 댓글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혜미는 더 이상 그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은 단 하나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길이었다. 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고시원 창문 너머로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길가에는 노란 개나리가 고개를 들었다. 유네미는 창가에 앉아 작은 숨을 고르며 배를 쓸어내렸다. 이제 출산이 2달도 채 남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혜미에게 남겨주었다. 준영은 항의했지만 끝내 법적 판단을 바꾸지 못했다. 그는 법정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와 그 아이, 내 인생에서 사라져라. 그 말은 혜미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다. 오직 한 아이의 엄마로만 남았다. 출산의 날은 갑자기 찾아왔다. 한밤중 고시원 방에서 극심한 진통이 시작되었고 이웃 학생이 놀라 119에 신고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혜미는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아이를 낳았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의 말과 함께 작은 울음소리가 병실을 울렸다. 혜미는 흐린 눈으로 아기를 바라보았다. 붉은 얼굴, 작고 떨리는 손가락.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 울음소리만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다. 안녕, 엄마야.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넌 죄가 없어. 이제부터는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며칠 뒤 병원 복도에서 기자 한 명이 그녀를 붙잡았다. 유네미 씨 맞죠? 아이는 잘 낳으셨다면서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담담히 대답했다. 죄인은 저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발 아이를 향한 시선만은 멈춰주셨으면 합니다. 그 짧은 발언은 기사로 실렸고 인터넷에는 다시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나. 불쌍하다. 아니,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어차피 낙인 찍히고 살 텐데. 세상은 여전히 잔인했다. 그러나 혜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결심했기 때문이다. 아이를 키우는 건 세상과 싸우는 일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시간은 흘렀다. 아이의 이름은 유나린이었다. 혜미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할인을 돌보았다. 삶은 힘들었지만 아이의 웃음은 그 모든 고단함을 잊게 했다. 때때로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다. 저 여자가 그 여자래. 아버지가 시아버지라지? 뒷말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혜미는 이제 피하지 않았다.
유모차를 밀고 가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욕해라. 비난해라.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는다. 이 아이가 자라나는 걸 보며 내가 끝까지 버티는 걸 보게 될 거다. 어느 일요일, 그녀는 할인을 데리고 강원도의 바닷가로 갔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봄 햇살은 따뜻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파도 앞에 서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님, 보고 계시죠? 당신이 목숨으로 남긴 이 아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저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짐이었고 희망의 눈물이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혜미는 웃으며 속삭였다. 할인아, 우리 두렵지 않다. 엄마랑 너, 둘이서라면 뭐든 견딜 수 있어. 몇 년이 흘러 할인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아이들은 가끔 잔인한 말을 던졌다. 내 아빠는 누구야? 너희 집은 이상하다며. 할인은 집에 와서 울며 물었다. 엄마, 나 왜 다르다고 해? 혜미는 딸을 품에 안고 말했다. 넌 다르지 않아. 넌 누구보다 소중해.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 잘못은 없어. 내가 태어난 건 엄마가 널 원했기 때문이야. 그 말에 할인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혜미는 알았다. 이 싸움은 평생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밤이 되면 가끔 혜미는 이태석의 꿈을 꾸었다. 그는 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바다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멀리 사라졌다. 혜미는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생각했다. 당신의 죄와 나의 죄가 우리를 망가뜨렸지만 이 아이는 우리를 구원하고 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았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지만 미래는 새로 써내려갈 수 있었다. 그날 밤 혜미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엄마다. 그리고 엄마는 끝까지 아이 곁에 있을 거야.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아이의 심장 소리는 이제 눈앞에서 뛰고 있었다. 그 심장이 뛰는 한 혜미는 살아갈 이유를 잃지 않았다. 새로운 파도가 다가오더라도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